정부가 성주 사드 기지 전체에 대해 소규모가 아닌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게 돼 사드 배치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은 내년 중반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빠른 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철수를 주장하는 중국 사이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특검은 유무죄를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 지도부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도 밝힐 계획입니다. 홍순만 포레이 사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2년가량 임기를 남긴 채 홍 사장이 물러나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다른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 알에 21만 원,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드는 고가의 항암 치료제가 부작용이 있어도 환불이 안 돼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약국을 통해 버려지는 약들이 매년 1,00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정부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사실상 약식으로 하겠다고 했던 걸 정식 절차대로 하겠다, 이렇게 수정한 겁니다. 이렇게 정식 절차를 따를 경우에 배치 결정이 나더라도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건설 사업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도록 해놓은 제도입니다. 대상 부지가 3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주민 공청회가 필요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와 관련해 미군의 공유한 땅이 32만 8천 제곱미터라며 공청회를 건너뛰어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진행해왔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정권 교체 이후 청와대가 나서 미군의 공유할 부지가 본래 70만 제곱미터란 사실을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국방부가 공청회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갰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겁니다. 이제 70만 제곱미터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만큼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에는 보통 10에서 15개월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한미 당국이 2017년 말까지로 합의했던 사드 1개 포대의 배치 완료 시점은 내년 하반기까지 늦춰질 전망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겠다는 건 사드 배치 시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당장 미국과 중국이 직간접적인 또 민감한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짧게는 20일, 길게는 60일 동안 평가 내용 공고와 설명, 그리고 공청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군에 대한 성주 주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의견 수렴 작업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방부는 최근에야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나섰지만 사드 배치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반대해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지면 영향평가 전체 진행이 더뎌지게 됩니다. 평가 기간이 1년여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한미 한중 관계에 끼칠 영향도 정부로선 관리해야 할 요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위해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득했고 미국 측도 이해한다고 했지만 한미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미국 상원은 최근 내년 국방예산법안에 사드의 한국 배치를 명문화하고 조속한 배치 완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겐 정식 환경평가 실시가 사드 배치 설득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평가에 상관없이 사드 철회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조금 전 중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사드 배치 철회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사드 배치를 중지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간담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당초 예정된 시간인 70여 분을 넘겨서 1시간 가까이 넘기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모두 발언에서 어제 대화가 상당히 편안했다면서 오늘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참석한 기업들을 보면 그 기업 상당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이 있는 기업이어서 더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디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까? 네, 오늘 삼성, SK 이렇게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 기업들이 다수 참석을 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삼성은 현재 실질적 대표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오늘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롯데 신동빈 회장 역시 이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롯데의 경우에는 며칠 전 청와대에서 이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과정에 불법적인 지시가 담긴 문건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 밖에 KT도 최순실 씨 관련 업체에 광고를 몰아주고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는 등 이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이들 기업 대표들과 문 대통령이 자칫 다소 껄끄러운 분위기에서 만남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요. 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이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정농단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어제와 달리 오늘은 국정농단 그 사건과 관련 있는 기업들의 이제 기업인들이 초청이 됐는데 지금 나오는 영상을 보면 표정이 이렇게 어둡지는 않은 것 같군요. 어제 간담회가 이제 간담회가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대화 내용 지금 공개된 게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처럼 오늘도 행사가 모두 끝나고 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공개된 20여 분간의 이 칵테일 환담에서는 최근 경제 동향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예측하기엔 내년까지 사정이 어렵다가 2019년에 조금 나아질 것 같다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산조선소도 2019년부터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회적 일자리에 투자하는 게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창업을 북돋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저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선고 하루 만에 나온 김 전 실장의 항소를 놓고도 말이 많은데 사실 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논란은 큰 상황입니다.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그리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가 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그 유무죄 그리고 형량 판단의 근거입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헌법 유린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지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문화예술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예술계 300여 개 단체와 예술가 8천여 명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대책위원회가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법원 처벌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실 조윤선 장관은 정무수석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참여했다라는 것이 많이 증거가 특검에서 있고 또 장관 재직 시에 증거인멸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블랙리스트가 미친 사회적 파장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죄에서 행한 역사를 보면은 무거운 형이 떨어지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를 되돌아보면 형이 작은 감은 있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논평을 내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취사 선택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판결이 국정농단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비서관들,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이죠. 어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 이외에는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시행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역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인데 특검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법원은 어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 근무 당시 이뤄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무수석실 소속 신동철 비서관과 정관주 비서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아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무죄로 빠지자 비서관들이 상관 모르게 저지른 일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에 취임하기 전 문제 단체들에 대한 조치 보고서가 작성됐고 정무수석실 소통 비서관이 지원 배제 업무를 했으며 정무수석실이 의견을 내고 점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지원 배제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후임자인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인수인계를 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신동철 전 비서관도 관련 보고를 조 전 장관에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조 전 장관에게 개괄적인 설명만 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또 정무수석실에서 자금 지원 배제 단체를 정리한 정무 리스트도 발견됐지만 작성자와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을 통해 다시 유무죄를 다툴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석방된 조 전 장관 측은 유죄가 나온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블랙리스트 관련 직접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재판과 관련해서 어제 선고와 관련해서 논란이 큰 부분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달리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게 아니라는 판단인데 특검은 정책 결정권자가 방향을 제시했고 참모들이 구체화한 게 바로 블랙리스트다.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그동안 김기춘 전 실장 등의 재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반복해서 제시됐습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수첩엔 뿌리 뽑아 끝까지 한 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좌파 척결을 지시하며 한 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역시 박 전 대통령이 보조금이 편향적인 곳에 지원되면 안 된다면서 문체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재판부는 지금까지 증거 등으로만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한 김 전 실장과 달리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방향성을 언급했을 뿐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 관계자는 최고 통수권자가 큰 틀에서 언급한 방향으로 참모진이 구체화한 게 블랙리스트라며 아직 남아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끝까지 유무죄를 다툴 뜻을 밝혔습니다. 또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여 정황이 담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특히 청와대 캐비넷에서 최근 발견된 문화예술계 건전화 기반 등을 담은 문건들이 변수로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서 추가로 발견된 지난 정부 문건 1,200여 건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모두 이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건 내용은 추가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안보실 등에서 발견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한 문건은 총 1290건입니다. 안보실에서 발견된 게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수석실에서도 추가로 나온 문건들을 포함했습니다. 다만 이 중엔 검찰이나 특검에 제출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목록이나 내용 등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일 모든 원본 자료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14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을 이관했고 사본은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경우 이관 이후 원본이 일부 유실됐을 때 책임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사본을 따로 국정기록 비서관실 서고에 봉인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관된 문건은 추후 분류 작업이 완료되면 공개 가능한 문건의 경우 대통령 기록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유해 4점이 더 발견됐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화물칸에서만 11점을 찾았습니다.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현장을 지키는 가족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목포신항에서 넉 달째 취재 중인 이상엽 기자를 오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어제도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화물칸에서 유해를 더 찾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배 2층 화물칸에서 수거한 진흙을 밖에서 분류하는 작업 도중 유해 4점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유해가 발견된 곳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 2층 화물칸으로 3층 에스컬레이터를 잘라낸 밑부분입니다. 이 구역은 지난 5월 16일 미 수습자 허다윤 양의 유해 일부가 발견됐던 곳입니다. 일단 현장에선 미 수습자 중 한 명의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원 확인은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해수부는 오늘 찾은 유해 4점을 포함해 모두 11점을 국가수로 옮겨 DNA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는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화물칸에서 유해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미수습자 가족들은 초조하지만 기대도 할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난달 20일 1차 객실부 수색을 모두 마치고 한 달이 지나서야 화물칸에서 유해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미 수습자 가족들은 매 순간 긴장을 놓지 않고 작업 현장을 초조하게 지켜왔습니다. 현재 미 수습자 9명 중 4명의 유해 일부가 수습이 됐고 아직 5명이 배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 목포신항에는 미 수습자 9명의 가족 모두 남은 미 수습자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화물칸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는 만큼 추가 수습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목포신항에서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네,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검거됐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살로 위장했고 병원으로 돌아와선 진료 기록부까지 조작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시의 한 병원으로 여성이 들어갑니다. 우울증과 수면 장애를 겪던 41살 광모 씨입니다. 2달 전 처음 이 병원을 찾은 뒤 20차례 이상 출입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을 맞았습니다. 결국 곽 씨는 지난 4일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다 심정지로 숨을 거뒀습니다. 처음에는 한 10ml를 투약을 하다가 단계적으로 최대 100ml까지 투약된 걸로 봐서 중독되지 않았나. 하지만 병원장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이 모두 퇴근하길 기다렸다 렌트카에 숨진 곽 씨를 옮긴 뒤 통영의 한 선착장 인근 바다에 버렸습니다. 선착장에는 평소 곽 씨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 시계를 넣어 자살한 것처럼 위장까지 했습니다. 장문을 나가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애견에 빨리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병원 내 CCTV와 곽 씨 진료 기록이 삭제된 점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경은 병원장 57살 남모 씨를 구속하고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 투약 가능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한국 여성 관광객에게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대만 택시기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만 스린 지방법원은 제리택시 소속의 운전기사 잔 유루 씨에게 강제 외설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잔 씨는 지난 1월 택시에 탄 한국 여성 관광객 3명에게 수면제 음료를 권하고 의식을 잃은 여성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락스에 쓰이는 성분의 살균 소독제 가스가 유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 등 3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수영장은 락스를 쓰지 않는다고 광고하면서 손님을 모아왔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 지하 2층의 수영장입니다. 락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천연 소금으로 소독을 한 건강 해수풀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이곳에서 수영을 하던 초등학생 20여 명과 성인 등 모두 30여 명이 목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목이 조금 많이 가늘고 지금 따뜻하니까 머리가 통증이 있고 하니까. 경찰은 사고가 나기 전 지하 3층 기계실에서 보일러 기사가 살균 소독 약품인 차염소산 나트륨 30리터를 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살균과 악취 제거용으로 쓰이는 이 성분은 락스 제품에도 사용됩니다. 오늘 이제 차임산이라는 약품을 사용하면서 물갈이를 하려고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안 쓰면서 그걸 붙여놨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경찰은 액체인 살균 소독제가 기화해 연기 형태로 수영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최근 들어 고가의 항암제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이 완전히 적용이 안 돼서 여전히 한 알에 21만 원인 약도 있습니다. 이 약으로는 한 달 치료에 수백만 원이 드는 건데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도 환불이 안 됩니다. 결국 값비싼 약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김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방암 투병 중인 68살 최모 씨는 임넨스라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한 달 500만 원 정도의 고가지만 가족들은 어머니를 위해 구입했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거의 없이 일반 생활이 가능하고 환자에게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그 두 가지 때문에 한 건데. 하지만 약을 먹은 지 열흘 만에 혈소판이 급감하고 폐혈증이 오는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복용을 중단시켰고 160만 원이 넘는 약이 남았지만 환불은 불가능했습니다. 병원도 제약회사도 안 된다는 답뿐이었습니다. 복지부가 복용하다 남은 의약품은 환불 처리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약이 안 맞았어. 그것도 내가 중단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중단시킨 약을 네가 책임지니 버리든지 어쩌든지 이런 거는 너무 무책임한. 의약업계에선 초기 진료 때 의사들이 적은 용량을 처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겨도 버려지는 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약국에서 남게 되는 고가 약을 제약사가 제값에 되사주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네, 이렇게 버려지는 약들은 고가의 약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과잉 처방이나 잘못된 복용 습관 때문에 약국을 통해 버려지는 약들이 매년 1,00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다수 약이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 걸 감안하면 나라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어한이 기자입니다. 72살 우우령 씨는 약국에 갈 때마다 버릴 약도 함께 가져갑니다. 아플 때마다 처방을 받아 어떤 약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약인지 손녀딸 약인지 알 수가 없네. 이게 누구 약인지도 모르고 언제 타온 건지도 모르고. 지난해 국내 약국 10곳을 표본으로 석 달간 폐의약품량을 조사해본 결과 1,400만 원어치가 넘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따져보면 연간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다 진통제예요. 소염 진통제. 좀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야 낭비가 없을지. 이게 다 국가적인 재정 낭비거든요. 처방 단계에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소염 진통제 위장약이 전체 버려지는 약들 중 40% 이상이었습니다. 유통기한 표시도 없이 하나의 약봉지에 여러 약들이 섞여 있다가 한꺼번에 버려지는 겁니다. 위장약, 진통제, 자주 쓰는 필요할 때마다 쓰는 약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속부상 단위를 처방할 수 있게 하면은 조제되어서 버려지는 양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은 소염제 등 기본 처방약들은 별도 포장 판매하고 과잉 처방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증상이 어떤지 말도 다 못하고 진료실을 나온 적 있으신가요? 한 병원이 조사해봤더니 환자 대부분은 짧은 진료 시간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수익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한 종합병원 내과 대합실입니다. 하루 종일 환자들로 북새통입니다. 예약을 하고 온 환자들도 30에서 40분 대기는 기본입니다. 이들이 정작 진료실에서 의사와 마주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3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빨라서 생각하고 있던 걸 잘 못 말할 때도 있었어요. 뭐 2, 3분도 끝나면 안 봐. 1분이면 두 사람은 보는데 뭐.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 5분도 안 보려고 뭐 이렇게 기다렸어라는 그런 생각이 나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사에 따르면 환자 1인당 평균 진료 시간은 초진 기준 6분 12초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약 9분가량은 돼야 만족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병원 측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수가가 낮다 보니까 환자를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 방리담회인 거죠. 거의. 환자를 많이 안 보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짧은 진료 시간이 문제라는 건 알지만 낮은 의료 수가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편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진료 시간 15분 이상 시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자 만족도와 수익 구조 사이에서 병원들이 어떤 변화를 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에도 기숙형 학원이 들어서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꼭대기층입니다. 대낮인데도 암막 커튼이 쳐져 있고 조명도 켜져 있습니다. 독서실 책상으로 보이는 가구도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선 기숙형 스터디 클럽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은 전형적인 학원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오죠. 그리고 이삿짐이 막 오고 책상이 막 30개씩 올라가고. 한 퇴직 경찰관이 아파트에 경찰 공무원 시험 대비 기숙형 학원을 차린 건 지난해 말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학생들 소음과 흡연의 불편을 호소합니다.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밤에 2시 반까지 저 안방에 위쪽에서 뭐 물 내려가는 소리, 문 쿵 닫는 소리. 정작 학원 대표는 하숙의 개념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민원을 자꾸 이렇게 하시고 불편하다 그러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조용한 독서실 데시벨 이상이 안 나와요. 관할시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순수한 주택 용도가 아니라 학원이라는 용도 쪽으로 가서 용도 안 맞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원 측은 시험이 끝나는 9월에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충북 제천의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한 누드 동호회가 전용 숙박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숙박시설로 가는 길목을 막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마을로 올라가는 좁은 골목을 트랙터가 막아섰습니다. 바닥과 전봇대엔 페인트로 써진 문구도 보입니다. 이 마을 정상에 있는 펜션이 누드 동호회 모임 장소로 사용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펜션은 지난 2009년에 지어졌습니다. 누드 동호회가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장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성인 남녀가 옷을 벗고 다니고 수영장을 이용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발이 커졌고 운영을 중단했지만 최근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깥은 절대 안 나오겠다 그랬는데 나오고 쏟은 게 10년 가까이 돼요. 해당 펜션은 인증 절차를 거친 회원들만 사용하는 장소로 소개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천주교 성지가 있는 곳이라며 경찰에 고발도 해보고 지자체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사유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누드 동호회 펜션이 들어서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에는 이미 검찰이 밝힌 대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사실을 알고도 폭로 회견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의 윗선에 대한 처리 방향을 이번 주말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11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지 한 달째 되는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거나 허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기자회견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직접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 씨를 도와 음성 파일에서 목소리 대역을 한 남동생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말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월요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명선거 추진단의 김성호, 김인원 전 부단장의 경우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박지원 전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조사 여부 등도 함께 밝히기로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가 결국 오늘 결과문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혁신선언문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할지, 또 당의 경제정책 기조를 어떻게 잡을지 사사건건 엇박자가 났다고 합니다.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혁신선언문 발표를 위해 오늘 새벽까지 토론을 이어갔지만 결국 의견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입니다. 인적 쇄신의 범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포함되면서 의견 조율이 더욱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인적 쇄신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중에 한 가지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포함되는 거죠. 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두고도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혁신위원 중 유일한 진보 인사로 분류되는 최혜범 의원은 서민경제라는 단어를 선언문 안에 넣자고 주장했지만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걸 마치 당의 원칙, 노선 이런 식으로 격상시키면 당의 정체성과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문제 제기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한국당은 재논의를 거쳐 다음 주 중에 선언문을 내겠다고 했지만 입장 차이가 큰 부분 때문에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오늘 사의를 밝혔습니다.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지만 스스로 물러난 건데 지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후속 사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홍순만 코레일 사장의 원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입니다. 3년 임기의 절반도 못 채우고 물러나는 겁니다. 코레일은 홍 사장이 새 정부 인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홍 사장은 지난해 가을 코레일에 성과 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이에 반발해 역대 최장 기간인 74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노동계가 발표한 적폐 기관장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홍 사장이 갑자기 사퇴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도미노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들어서만 홍 사장까지 5명의 공공기관장이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임기를 6개월에서 1년 남기고 사퇴했고, 하성룡 카이 사장과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물러났습니다. 코레일 후임 사장은 내부 사장추천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기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청와대가 임명합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책을 내놓은 지 열흘이 지났지만 갑질 논란 계속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오늘 업계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10월까지 시한을 못 박아서 구체적인 자정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요청으로 이루어진 오늘 만남에서
업계 측은 스스로 변할 기회를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손을 대는 것은 자칫 산업 자체가 충격을 받고 자정해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협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가맹사업혁신위원회를 꾸려 상생안을 내놓고 협회 내 불공정 행위 감시센터를 만들어 자체 감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10월까지 구체적 자정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감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진행될 심의 과정에서 협회에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효과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대로 된 상생안을 내놓으면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마진 등 정보 공개 수위 역시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 실태 조사는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고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재개된 건데 정부의 부동산 잡기 추가 대책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아파트값 안정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다 쏘겠습니다. 참석자인 LG그룹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피자를 자주 돌린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아파트 값에 청와대도 그만큼 관심을 쏟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57% 올랐습니다. 지난주 0.41%보다도 0.1%포인트 오르며 6.19 대책이 나오기 전보다 상승폭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송파구가 1.07% 오르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동구와 강남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 청약시장 열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26일 청약한 1순위 경쟁률이 56.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업계에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내부 권력 투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홍보수석이 비서실장에게 욕설을 퍼붓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미친 편집증의 정신분열자, 백악관의 오물. 백악관 공보국장에 발탁된 월가 출신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향해 쏟아댄 욕설입니다. 스카라무치의 재산 명세서가 한 언론에 공개되자 유출자로 프리버스 실장을 지목한 겁니다. And I would like to tell everybody we have a very, very good idea of who the leakers are, who the senior leakers are in the White House. 150년 전이라면 반역이었으며 유출자는 교수형을 당했을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고문에 대해서도 자가 발전만 일삼는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질책은커녕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as always, enjoys healthy competition and conversation, and he sees that as such. 미 언론들은 트럼프 장녀 이방카 부부를 등에 업은 스카라무치가 비서실장 자리를 넘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까지 고립된 상황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장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시에 이어 백악관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정권은 사면 초과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오늘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맛비는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북 북부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탄천에 불어난 물이 빠르게 흘러내려갑니다. 경기 광주 목현천에서는 불어난 빗물에 보행자 통로가 잠겼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 남부 지역에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까지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 전반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예상보다 약해지면서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강한 비구름대가 서울을 비껴나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충청, 강원, 경기에 내린 호우 예비특보와 인천, 경기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도 해제했습니다. 주말 동안 장맛비는 계속되지만 곳에 따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밤까지 충청과 경북, 전북지방엔 20에서 70mm, 강원도와 경남, 경기, 전남과 경북남부 동해안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경북 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비가 오면서 기온이 좀 내려간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은 상당히 더웠습니다. 오늘 35.4도까지 오른 대구에선 무더위가 미술작품의 좋은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윤도열 기자입니다. 도로 아스팔트 위에 달걀이 익었습니다. 라바콘이라고 불리는 교통차단봉도 녹아버렸습니다. 대구의 폭염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들이 미술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작품을 설치한 지 한 달가량 됐는데요. 최근에는 SNS에서 화제가 되다 보니 대구 인증샷의 명소가 됐습니다. 대구에 사는 친구들이 여기 막 후라이랑 이거 막 녹아 있는 거 이런 거 보고 막 사진 올려놨길래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놀러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화면을 보다가 펑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8m 높이의 시원한 폭포 안으로 들어가면 끝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노약자나 임산부는 주의하라는 안내문까지 있습니다. 더위를 날려줄 오싹함을 주기 위한 전시회입니다. 밑에 아래서 노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근데 엘리베이터 타는 느낌처럼 떨어지는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해요.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대구에서 미술 작품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폭스바겐과 벤츠에 이어 이번엔 포르쉐입니다. 포르쉐의 디젤 SUV 차량에서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 2만여 대가 리콜된다고 유럽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인 에드블루 담합 조사를 받는 독일 자동차 업체들에게 또 다른 악재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포르쉐 SUV의 디젤 엔진에서 배기가스 조작 프로그램이 발견됐다. 독일 교통부가 이같이 밝히며 차량 2만 2천 대를 리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독일 DPA 통신 등은 문제가 된 모델은 포르쉐 카이엔 디젤 3.0 TDI 모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스 배출량 테스트 때에만 오염 저감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보통 주행 땐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겁니다. 포르쉐는 질소 산화물을 줄이는 저감제인 에드블루 탱크 담합 의혹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앞서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에드블루 관련 담합 조사를 벌인 업체에는 폭스바겐, BMW, 벤츠, 아우디 등이 망라됐습니다. 에드블루는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을 걸러 배출하는 용해제 탱크입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이 원가를 아끼려고 이 저장 탱크를 저가의 제품으로 쓰기로 담합했다는 것입니다. EU 집행위원회도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한화로 최대 60조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딴 악재에 디젤차의 신뢰도는 급락세입니다. 유럽에서 평균 점유율은 2011년 55%에서 2016년 50% 밑으로 떨어졌고 향후 3년간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내 디젤 트럭에서도 에드블루와 같은 정화 기술을 사용해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스릴 만점의 놀이기구가 한순간에 참사를 불렀습니다. 미국에서 공중을 돌던 놀이기구가 땅으로 갑자기 떨어져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파이어볼이라는 놀이기구입니다. 공중에서 앞뒤로 흔들리며 빙글빙글 돕니다. 한껏 속력을 내며 움직이던 중 갑자기 일부가 본체에서 분리되더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어이없는 사고로 오하이오주 지역축제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 heard a girl scream help and I look over and I seen something fly out.
and then I seen it slap to the ground. 사고로 18세 남성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놀이기구 관리 책임자는 문제의 놀이기구는 사전 안전검사를 모두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제조사도 과거 이 놀이기구로 인한 사고 기록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고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놀이기구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파이어볼과 같은 제조사가 만들었거나 비슷한 형태의 놀이기구의 운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이후 놀이기구 사고로 22명이 숨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작동 원리의 놀이기구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구소연입니다. 안세현 선수가 한국 여자 수영의 역사를 또 한 번 새로 썼습니다. 오늘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접영 200m 결승에서 안세현은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자 선수로는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전효희 기자입니다. 8번 레인의 안세현이 나비처럼 두 팔을 휘젓습니다. 접영 200m에서 2분 06초 67. 한국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우며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사흘 전 접영 100m 한국 기록을 세우며 세계 5위를 차지했던 안세현은 우리 여자 수영 역사를 또 한 번 새로 썼습니다. 안세현은 이번 대회 여자 접영 100m와 200m에서 아시아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경기를 마친 뒤 펄쩍 뛰며 기뻐하는 모습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신세대다운 발랄함도 뽐냈습니다. 내년 아시안게임에선 정달회 이후 8년 만에 여자 수영 금메달을 노립니다. 세계에서 접영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인데 서두르지 않고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탄탄하게 준비해 가고 싶어요. 3년 전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안세현. 그 흔적 옆에는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 기록을 16번이나 갈아치우며 여자 수영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안세현은 이제 2020년 도쿄에서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역대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레슬링 선수 출신의 김원기 씨가 어제 5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등산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고인은 1984년 LA 올림픽 레슬링 경기에서 한쪽 눈이 부어오르는 부상에도 금메달을 따내 감동을 줬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자,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자, 오늘 첫 키워드는 재판 관련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침묵보다 못한 실언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순실 뇌물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인과 특검의 논쟁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의 변호사가 실언을 한 건데요. 이 변호사는 특검이 기업의 현안을 공개한 게 부정한 청탁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의 여러 현안들을 청취하고 있는데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다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도 하고 어제도 했던 기업인들하고 미팅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사실상 청탁 자리가 아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기업 총수들 만난 거하고 같다 뭐 이런 주장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업인들, 그러니까 기업 총수들을 독대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도 공개를 하지 않았고 굉장히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의 현안을 청취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면서 다만 그게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공개적인 방법으로 또 일반 국민들에게 의심받지 않을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과 수첩 등에서 또 확인되듯이 비밀을 절대 지키라고 특별 지시를 하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승마 지원 등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계속 비밀리에했고 그 자리에서 특정, 그러니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재판의 핵심인데 약간 뭐 흔히 얘기해서 좀 방향이 좀 안 맞은 얘기 같군요. 그러니까 뇌물 대가성이 이번 재판의 핵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면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냐인데
어제 오늘 그 대통령하고 기업인 면담은 여럿이 모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우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예. 직접적인 증거나 진술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반면 독대의 경우엔 결국 두 당사자가 부인을 해버리면은 예. 혐의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바꿔 말하면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기란 거의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예.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는 기업인들이 여럿이 있었고 예. 또 청와대 참모들까지 동석을 했습니다. 예. 또 회의가 끝난 뒤엔 회동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윤석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 그 영상이 계속 나왔는데 저렇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뭐 정유라 지원해라 뭐 이런 그 은밀한 부탁이 있을 수는 없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변호인단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죠. 예, 맞습니다. 논란이 벌어지자 이 부회장 측 책임 변호사가 법조 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재판이 시작된 이후 단체 문자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예.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면서 예. 변호인이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 죄송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변호인단이 이렇게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 측 특검하고 맞섰던 공격 논리를 가지고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하고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도 나왔고요. 예. 자충수란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특검이 이 내용에 있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기업인들을 만난 것을 통해서 오히려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기업 현안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충분히 드러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이번 발언이 오히려 재판부의 심증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도 뒤늦게 이제 해명에 나선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 방어 논리를 폈지만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오히려 재판부가 볼 때 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나를 바라봐입니다. 바른정당 얘기인데요. 바른정당은 의석수가 20석으로 원내 예. 교섭단체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국회에선 의석수 40석인 국민의당보다 아무래도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런데 바른정당이 이해운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거의 대선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여러 합니다. 이벤트가 좀 많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요. 전남의 한 관광지를 찾아가서 많은 관광객들을 만났고요. 예. 또 한 시장에서 그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오후엔 세월호 현장을 찾아가 바른정당의 중요성을 직접 역설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의석은 많지 않아도 저희가 주장하면 여당이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저희를 따라오니까 저희가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대개 7월 말 8월은 국회도 쉬는 기간인데 거의 선거 때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다른 정당들이 휴식에 들어가더라도 바른정당은 어떻게든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존재감을 더 드러냄으로써 원내 협상력을 확보해보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소장파 모임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지금 이 사진이군요. 예, 원희룡 제주지사 등을 앞세워서 토크쇼를 갖기도 했고요. 또 당의 반려동물 특위는 전국적인 유기견 보호 활동을 벌이는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갤럽에서 나온 걸 보면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이 이제 가장 낮은 거로 나왔고 바른정당이 좀 더 높게 나왔죠.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바른정당의 한 핵심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지지율이 오르게 되면 의석수는 적지만 국민의당을 제치고 제1의 캐스팅 보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는데요. 이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 사건 이후로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긴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과의 관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선 이번 기회에 여야 협상의 중심에 한번 서보자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이게 휴지기에 좀 쉬는 시간에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서 이제 영향력을 키우겠다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여야정 협의체 여기도 바른정당은 들어가 있고 자유한국당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으로서는 기회고 자유한국당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죠 이게.
네, 일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일단 참석하는 쪽으로 거의 방향을 잡은 상태고요.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는 일단 불참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야당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여당이 진정으로 존중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른정당 입장에선 더 중심에서 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안이 결국 이번에 자유한국당 없이 사실상 물론 나중에 동참을 하긴 했지만 결국 통과가 됐다. 이런 구도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중부지방은 낮에,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장맛비가 확대되면서 모처럼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이죠. 오늘 주제는 탈원전 득인가 실인가입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